이슈 완전 정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요. 이번엔 피의자로 소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리포트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 장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2012년도에 투자해서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한 20억 넘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 설립한 병원이 이 인가를 받지 않은 병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장모 같은 경우도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료법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영리 목적으로 병원 설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거기에 이제 공동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의료법과 사기로 이른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피의자 조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요, 5년 전에는 어떤 별다른 혐의 없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왜 어제는 10시간 조사하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원래 받아야 될 혐의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왜 도대체 그렇게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가를 아마 집중적으로 또 추가로 수사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본인은 이제 병원 관여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용어를 투자를 했고 또 MBC에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병원 담보를 해서 채무까지 또 생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져간 이익 같은 건 전혀 없느냐 왜냐하면 이제 사기 같은 걸 묻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물어야 될 것이고 책임 면제 각서라는 부분들이 잠깐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공동 투자를 했던 지금 같은 투자자로부터 이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라는 각서를 썼다라는 건데 이게 같이 공동 투자한 사람이 쓴 거죠. 근데 논리가 참 이상한 게 만약에 이 사건이 아니라 다른 뭐 공범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저 혼자 다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라고 그런 각서를 두 사람끼리 주고받았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게 성립하기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물론 다른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수사를 하는 거죠.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이 왜 그렇게 좀 쉽게 넘어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쉽게 넘어갔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 최 씨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그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책임 면제 각서를 그 부분도 왜 이 사람은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걸 써줬으며 또 이 법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없는 걸 왜 검찰은 그걸 받아들였으며 이 두 가지가 다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추가로 해서 그 각서를 써준 사람으로 지목된 이 공동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각서를 자신이 쓴 게 아니고 위조된 것이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사건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윤 총장 장모 외에는 모두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았죠? 사기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왜 이분만, 이 최모 씨만 이렇게 깔끔하게 빠져나갔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 의료재단은 이 비영리 재단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만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외부로 소득이 나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원에 투자를 하는 게 이유가 없는 거죠. 애초에 투자할 때부터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이 병원에 투자를 했을까라는 것 자체가 의문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지 뭐 책임 면제 각서라는 것만으로 수사조차 안 하고 그냥 면책을 했다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윤 총장은 전혀 뭐 물론 관련이 없고 본인의 주장은 그다음에 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아니요. 지금은 이 일 자체는 결혼과 시점과 맞물립니다. 2012년도에 투자를 했고 이후에 병원이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2년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한 이후에도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건가요? 윤 총장의 윤 총장의 얘기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 장모인 최 씨의 얘기 같은 경우도 뭐 사위인 윤 총장을 거론해가면서 뭔가 이익을 본 건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수사를 해봐야겠죠. 제가 잠시 아까 그랬었는데 윤 총장이 결혼하는 이유지만 그때 자신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게 주장이었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그럴 위치에 않았다는 게 뭐 검찰총장급이 돼야 그러면 검사를 보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최 씨의 주장이고 상당히 검찰의 고위직에 있었던 것만은 맞는 사실이고 윤 총장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라는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죠. 왜냐하면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도 이상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너무도 이해하기 어렵게 쉽게 넘어가 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화 한 통 해놓고 무혐의 처리하고요. 그게 다른 수사도 그렇게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근데 이 장모 되시는 이분은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게 있죠? 지금 이미 재판이 시작된 부분이 있죠. 지난달 29일 날 이 변론 준비 기일이 한 차례 있었던 부분이
이른바 이제 사문서 위조와 관련한 부분이죠. 다른 부분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부분이고 그걸 행사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했고 거기에 속아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다. 문서 위조 자체는 인사를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문서 위조가 나오고요. 또 공범에게 책임을 미룬다는 부분이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구조는 비슷해요. 공교롭게. 그 공범들은 왜 그렇게 만약 써줬다면 이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뭘 해줬을까요? 이 참 짐작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수사를 하는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도 각기 다른 지금 형사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각각 수사를 하면서 뭐 하나의 뭐 공통점이 나올지 어쩔지를 찾는 게 이 관건이겠죠. 그런데 일단은 검찰총장은 직무 배제돼 있죠, 여기 수사지에? 표면적으로도 그 전부터도 본인은 수사와 관련해서 전혀 보고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또 공식적으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 행사로 배제돼 있기 때문에 보고조차 받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소시효는 어떻습니까, 두 사건 다? 공소시효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법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시작돼서 기소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아까 또 사문서 위조로 인해서 이익 본 게 없다는데 그걸로 돈을 빌린 거 아닌가요? 그걸로 돈을 빌리는 데는 본인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쓰일 줄 주장이죠, 몰랐다는 것이죠. 주장입니다. 예. 검찰은 그 부분에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재판에 넘겨진 거고요. 하여튼 약간은 뭐 상식적으로는 왜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됐을까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도 거기서 만약에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다면, 이익을 본 부분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거죠. 그거는 사실 계좌를 추적하거나 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요. 사건을 수사를 했으면 공범들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뭐 지금 요양법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면 22억 원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검찰에서 파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지금 장모인 최 씨와 또 어느 정도 이익이 건너간 게 있다면 경영에는 관여를 안 했고 책임면제 각서까지 있는데 돈은 가져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대한 가정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떠십니까? 이 법률가로 보시기에 이 수사가 굉장히 단순한 수사 같은데요. 이 확인을 하려고 들면은 당시에. 그렇죠. 이게 뭐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관여돼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서를 위조했다. 문서가 그 위조한 문서만으로 과연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얼마만큼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가져갔다. 이거는 딱딱딱 떨어지는 굉장히 쉬운 수사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비전문가가 봐도 이 수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이 왜 이런 수사에 있어서 그럼 반대 논리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정말로 없었다. 그건 이번에 이제 들여다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건 역시도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다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이제 여당은 뭐 이번 달 안에 출범시키겠다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이따가 뭐 그 찬반에 대해서는 논의하기로 하고 양 변호사께는 제가 앞으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만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늘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에 들어갔죠. 여야 그리고 법무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후보를 추천해서 지금 10명의 후보를 놓고 여야가 어느 후보를 최종적으로 2명으로 압축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둘 중에서 두 사람을 이제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공수처장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뭐 구체적인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양 변호사께 여쭤보지 않겠는데요. 혹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될 만한 사람들이 몇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아직 모르십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크게 널리 알려져 있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크게 대립이 되는 부분은 여에서는 이제 법원 출신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검찰 출신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택배기사 과로방지법이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단 대책만 놓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좀 잘 막아놓고는 있습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로를 오래 들었으면 15분 가량이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이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뭐 주말 근무를 배제한다거나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뭐 심야에 급하게 뭐 우리가 뭐 11시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제도들을 좀 막겠다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지금 드러난 부분들 중에서 유통업체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백마진이라고 하죠. 수수료 같은 걸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이제 산업재해 보상법의 대상이 아닌 부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을 보장을 해주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대책 자체는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어느 정도 망라를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가 조금 실효성이 있을지가 갸우뚱하시는 부분은 뭔가요? 일단 법적으로는 이게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권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것들이 각각의 업체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건데 그 이익을 어떻게 포기를 시킬 것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유통마트에서 맥마진을 가져갔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택배기사분들 입장에서도 과로를 했던 이유가 그만큼의 소득을 최소한이라도 보장받기 위해서로 과로를 하셨는데 과로를 하지 않게 하면서 그 소득은 또 어떻게 보장할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안 그래도 오늘 뭐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 전태일 열사 50주년인데요. 지금 양 변호사 보시기에는 근로기준법에 아직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법률적으로? 일단 제일 큰 부분이 택배기사처럼 새로운 형태의 이게 근로들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근로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졌죠. 예전처럼 그냥 딱 공장에서 우리 이 회사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닌 근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끌어안을지가 고민입니다. 그거는 빨리 입법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용돼 있으면서도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보호막은 없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긱 이코노미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노동자들을 빨리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